우리 수출이 11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진단에서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웠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20%가 넘는 상품은 은행에서 팔 수가 없고 사모펀드 투자 문턱도 높아집니다.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의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 기업의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의 정부 지원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가구가 12만이 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네,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수출 관련한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부진으로 11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달 수출도 작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줄었다고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7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8% 줄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력 제품 전반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32.1% 감소했고 석유 제품이 26.2%, 승용차가 1.2% 줄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경기 부진, 미중 무역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16.9%, 일본이 13.9%, 미국은 8.5% 줄었습니다. 수입도 덩달아 줄었는데 이건 전형적인 불황형 수출인 모습 아닙니까? 네, 지난달 수입액은 414억 달러에 그치면서 14.6%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 원유가 32%, 석유 제품이 29% 줄었고 승용차 수입은 29.7% 늘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도 함께 감소하며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는데요. 국내 무역 수지는 2012년 2월부터 93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는 매달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우리 경기 상황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썼던 부진이라는 표현을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는 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부진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뺐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과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호부터 7개월 연속으로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난 2005년 3월 최근 경제 동향을 처음 발간한 이후 가장 길게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는 뭘까요? 네, 기재부는 9월 산업활동 동향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기재부는 전월 대비로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 투자는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광공업 생산이 2% 증가하고 설비 투자도 2.9% 늘면서 지표상 반등을 보인 것을 이번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근거로 쓴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이 2% 될까 말까한 상황을 두고 단기적인 경기 문제라며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청와대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기 인식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부도 입장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와는 조금 다른 인식이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기 낙관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등 일본 기업의 앞마당으로 불리던 동남아시아에 본격 진출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윤 기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 설립 검토를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관측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 방문하면서 제기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협약식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궁금한데 판매 시장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중국 대체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의 올해 9월까지 중국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에 인접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 진출도 쉬워집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LA에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법인 모션랩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LA 주요 지하철 부근 주차장에 차량을 배치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이후 로보택시, 셔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연구 개발에 역대 최대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직원 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역대 최고의 비용을 연구 개발에 투입을 했다고요. 네,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R&D 비용은 15조 2,9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6%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R&D 비용은 10조 1,200만 원이었는데요. 이후 3개월간 약 5조 원을 더 투자한 겁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비중은 9%로 지난해 말 7.7%보다 1.3% 늘었습니다. 네, 이런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아무래도 특허도 많이 늘었죠. 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특허 2,446건, 미국 특허 4,821건을 취득했습니다. 누적 특허는 한국 24,148건, 미국 53,142건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13만 5,433만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직원 수는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직원은 모두 10만 5,767명으로 상반기 10만 5,044명보다 723명이 늘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의 평균 급여는 6,787만 원으로 상여금 등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4,600만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 담겼는지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어제 나온 대책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은행과 보험사들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 중심으로 판매한 것이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란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30% 이상인 DLF, ELS 등의 투자 상품들을 말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호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이라 해도 은행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객이 사모펀드 투자를 원하는 경우를 위해 이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 즉 사모펀드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하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공모펀드를 사모 형태로 쪼개어 파는 이른바 무늬만 사모펀드는 판매는 차단됩니다. 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고객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자 문턱도 높아지죠.
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사들에게 더 강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내부 통제 관리 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땐 경영진에 대한 직접 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이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를 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후임 회장의 선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금투협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제5대 회장 선거를 위해 이사회 소속 공익이사 3명과 또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추위는 회장 후보 공모에 응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보사 사태를 빚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코오롱 측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 비용과 또 표창도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정부가 코오롱 생명과학에 부여했던 지위를 이제 거둬들인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를 열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을 인정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오늘 결정은 지난 7월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국책과제 선정 시 가점을 받거나 연구개발 그리고 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청문 절차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가 확정됩니다. 그동안 받은 연구개발 지원금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총 82억여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는데요. 복지부는 최종 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이 나옴에 따라 지난 11일 3차 연도 지원액 25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57억여 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연구소장에게 주어진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바로 전해주시죠. 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전세 가격 지수가 1% 떨어질 경우 이 조사 대상 196만 가구 중에 12만 가구가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전세 가격 지수가 15%까지 떨어지게 되면 16만 가구가 역전세난을 겪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전세 가격 지수는 평균 2.2%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현재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현재의 전세 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락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에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보수적으로 봐도 12만 가구라는 건데 앞으로 대책이 좀 있을까요? 현재로선 전세 보증보험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다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들 기관들이 먼저 전세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료도 내야 하고 의무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 가입 가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원 측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주거 이동이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최고 10억 원 이하 전세주택만 가입할 수 있게 된 보증보험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는 갑과 을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산업부가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평가 시스템 이런 걸 만들기로 했다고요. 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협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와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른바 좋은 프랜차이즈와 나쁜 프랜차이즈의 구분도 명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산업부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평가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피자헛의 경우도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 등으로 2년 동안 갈등을 겪은 바 있는데요. 산업부가 지난 4월 내놓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15%는 본사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필수 품목을 강매당하거나 필요 이상의 제품을 공급받는 이른바 밀어넣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본사와 신뢰가 강하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네, 공 기자, 그러면 이 평가 시스템을 만들면 앞으로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상생 협력이 원활해지면 매출 증대와 수익 창출 등 경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연구가 끝나는 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임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의 보완 대책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최나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데이터 3법 중 하나인데요. 네. 우선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요즘 내용이기도 한데 나머지 개정을 포함해서 데이터 3법 모두 연내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남겨놨습니다. 네. 다만 데이터 3법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 꼽혀왔는데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나머지 개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주 52시간제를 두고 보완책 마련에 정부도 국회도 분주한 모습인데 이거 아직 난항이죠?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들이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입장 차이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두고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한 대로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각각 주장해 왔는데요. 어제 한국당은 선택근로제의 6개월 확대를 받아준다면 기존 1년 확대로 주장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계 입장을 의식해 추가적인 유연 근로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수정된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네,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일괄 패키지 타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내내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한다면 한국당의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고용노동부는 특별 연장 근로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장 혼란이 사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현장들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계는 어제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늦추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국회를 찾아 건의했는데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 기업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적용 중소기업 500곳 중 약 66%가 제도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 고가이다 보니까 수리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자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법상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 어떤 보험 상품입니까? 네, 애플 케어 플러스라는 애플의 자체 보험 상품인데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애플의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지난 9월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품 파손이나 결함 등이 발생했을 때 2년간 일정 횟수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 비용이 제공됩니다. 우발성 손상 보증이라고도 하는데 보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영역입니다. 논란은 이 보험 상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최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1 프로에 책정된 이 애플케어 플러스 보험료를 보면 26만 9천 원인데 이 보험료에는 10%인 2만 4,455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의 보험료에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게 법을 위반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보험료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비슷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애플과는 대조적으로 상품 내에 서비스료와 보험료를 구분해서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 애플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김동완 보험과장은 부가가치세 부과는 소관이 아니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백복인 KTNG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금감원이 KTNG의 백복인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요? 맞는 내용입니까? 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항고하고 있지만 일단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G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트를 인수했는데 당시 트리삭트의 대주주인 싱가포르 렌졸룩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배임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이후 KTNG 소속 임원들이 소환됐고 이달 초에도 금감원이 KTNG 본사를 찾아가 담당자들과 관련 문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혐의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난달 8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KTNG 트리삭트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KTNG는 트리삭트의 경영 악화로 2015년 말 렌졸룩 주식의 장부가액을 영원으로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잔여 지분을 다시 56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스스로 영원으로 처리한 주식을 다시 고가에 매입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인데요. 지난달 국정감사 때 추 의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과정에서 KTNG의 허위 공시나 분식회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윤 원장도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고 KTNG가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KTNG가 중동 알리코자이에 담배를 공급한 뒤 받아야 할 3천억 원 중 일부를 감면한 것도 조사 중입니다. 알리코자이가 일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일부를 못 내겠다고 하자 백 사장이 상당 금액을 감면해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감원은 이 감면이 계약 내용이 없었는데 손실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와 배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오르며 2,16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6% 오름세입니다. 66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연구개발이 15억 2,800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여기다 더해서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또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1.3% 오르며 5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 과티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지정 취소한 뒤 정부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11%가량 빠졌습니다. 1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양사입니다. LG화학은 0.16% 하락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0.6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